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45페이지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갈 때 필요한 용어 정의가 개업 공인중개사 5페이지에 있었죠. 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필요했던 게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실장이 필요하면 실장 돌 수 있죠. 돌 수 있는 실장님이 고용인이죠. 고용인 하면 두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오늘 배우시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이하여 중개사무소 두고 뭐 한 사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죠. 개념적인 건 간단합니다.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을 크게 나누면 공인중개사법상 이 법,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은 세 사람이죠. 농업협동조합법처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죠. 요 사람을 특수법인 이렇게 부르죠. 크게 나눌 것이 공인중개사법상 종별 세 사람이 중개사무소가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은 중개업이죠. 농협을 설립한 목적은 중개업하려고 만든 것이다? 아니죠. 그 농협은 주된 사업을 하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가니까 지역 농협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법에 가니까 농협은 일반인 모두 대상이 아니고 농협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도 농협이니까 농지에 대하여 매매 교환임대차 요만큼만 부수적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이지 주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점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것은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게 한 법이면 중개업을 주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법에 의한 세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이 다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지만 특수법인인 농협은 주된 사업이 아니고 부수적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전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뭐인가? 이걸 묻는 게 특수법이. 그래서 진도 진행하면 아시겠지만 특수법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농협이니까 농협은 요만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5분이 나오네요. 농협이 요만큼 중개업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개업할 수 있다라고 농업협동조합법이 있고 오늘 배우시겠지만 농협이 요만큼 할 때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것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특수법인. 그 다음에 우리 법에 의한 세 사람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사람? 총 세 사람인데 법인 한 사람 빼면 뭐 두 사람밖에 없겠죠?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두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 다음에 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던 자에 대해서 기득권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 공인중개사 줄이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요 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다면 요 사람이 주된 사업은 중개업이 돼. 공인중개사법이 전면 적용되지만 이 사람은 시험 나누는 게 오늘 배우시겠지만 주된 사업은 중개업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자이기 때문에 차등을 받는다. 무자격자이다. 이 사람은 부동산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 중개보조원도 실장님 중에서 공인중개사 아니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 하게 되면 누굴 말하고 중개보조원이고 무자격자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붙으면 부칙.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배우시면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못 쓰고 업무지역도 전국이 아니고 겸업을 하여도 경공매를 할 수 없다처럼 할 수 없는 것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제한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게 뭐인가? 그걸 묻는 게 부치. 공인중개사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이죠. 개념 정의를 하시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데 소속되어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 소속되어 있는 실장이고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죠. 소속 공인중개사 말 그대로 소속된 누구이고 공인중개사 법인이면 확장해서 반드시 둬야 되는 사원 임원 중에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이 되고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작성처럼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중개 보조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 무자격자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설명이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처럼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이나 보존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개념 읽고 가시고. 자, 전 시간에 배우신 내용 중에서 공인중개사 제도 배우셨죠? 30페이지.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 누가 시행하고 시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두 사람을 합쳐서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인데 차이점은 원칙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야 한다. 필요 없지만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때는 문제 출제 시행할 수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사후 의결이다. 사전 의결이 필요한 것은 누가 시행할 때? 국토부 장관이. 시험 영시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는 시도는 자치단체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한다 이렇게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예외로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영시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하면 안 되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시험 영시할 수 없다. 응시 자격이 없다는 말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죠. 취득할 수 없다는 개념은 누가 될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사람은 몇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 자격 취소 받으면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자격 취소 받으면 후 몇 년? 3년 나오면 두 가지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결격 사유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응시자, 부정행위자는 시험은 무효라고 언제부터 5년? 부정행위자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지 시험 시행일로부터만 안 되고 5년간 공인중개사 될 수 없죠. 컨닝할 때 어떻게 컨닝한다고요? 벌떡 일어나서 보기도 하고 걸어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말도 하죠. 좀 비켜봐라고. 그렇게 해도 겁이 없는 것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도 시험 무효 처리되고 5년 동안 뭐만 못하지. 시험만 못 보지 결격 사유는 아니니까 보조원으로 종사할 수는 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본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시험 일부 면제받는 사람은 1차 합격한 자만 면제조항이지 변호사는 면제받는다.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제조항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돼야 한다. 그죠? 자격증은 서식이 있다. 응시원서도 서식이 있죠. 응시원서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처럼 서식관계 질문 나오면 어디에서 정하는? 응시원서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처럼 서식관계 질문 나오면 앞에 붙는 말이 모든 서식은 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자격증 대여하고 40페이지 자격증 대여하고 67페이지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는 같이 봤어요. 40페이지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다.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그게 시험 나는 게 아니고 40페이지 체크되어 있듯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괄호되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어디에 해당?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자격을 취득한 자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 자격증 양도되는 예외 없죠? 자격증 양도대여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니까 반드시 자격이 취소된다. 67페이지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에서 표현만 좀 바꾸시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죠. 뭐 대여?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니까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판례가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갑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쳤다. 공인중개사 갑이 등록했다 나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했죠. 무자격자 누구요? 중개보조원과 동업계약하죠. 보조원이 무자격자라 하여금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다. 이게 뭐예요? 이익 분배 약정은 동업계약이죠. 이익 분배 약정 자체가 대여이다. 이익 분배 약정 자체는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가 아니고 가장 핵심 단어가 중개업무를 하게 해야 그때 대여이지. 이익 분배 약정 자체는 대여가 아니다.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이 아니면 대여이다. 아니다. 중개업무를 하게 해야 대여이지. 동업계약을 했을 뿐이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면 대여가 아니면 그러면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같은 말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이렇게 나오면 계약서 작성 업무는 중개업무죠. 무자격자가 중개업무 수행했죠. 그럼 대여이다 이다.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했으니까 이 자체가 대여이죠. 그러면 속지 말 것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해서 계약서 형식만 보게 되면 누가 한 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하여금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했으니까 대여이다. 그죠? 무자격자가 명함에 대표 넣으면 돼야 안 돼요? 대표란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둘 수 있죠. 위원장 1인 포함하여 몇 명? 7명 이상 11명.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누가 임명 위촉하고? 국장. 국토부 장관 자리에 위원장 들어가면 안 돼요.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 회의 개최 며칠 전? 개최 전 7일 전까지 통보하죠. 위원회 회의를 개의할 때는 뭐에 과반수가 출석돼야 되고 최적 과반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때는 나온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 말이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은 있는데 부위원장 제도가 있다. 없으니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 하면 안 되고 작년 시험처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그죠? 개념을 좀 구분하실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안건을 받아 들고 오니까 안건 당사자 이름이 자기 이름이 있네. 안건 당사자가 본인이야. 안건 당사자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 당사자가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안건 당사자하고 위원 본인이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인 경우는 이해관계 있으니까 공정한 심의가 안 되겠죠? 그때 제척된다. 그죠? 뿐만 아니고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이미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한 것도 이해관계 요인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심의하러 들어간다 그 말은 제3지침에서 이해관계 없이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야지 이미 정한 진술 자문조사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에는 편들 수 있으니까 제척된다. 그죠?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지가 스스로 빠져야 되죠. 위원 본인이 빠져야 되는 것을 뭐라 한다? 회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스스로 뭐 하지 않으면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다. 누가? 국토부 장관은 해촉할 수 있다. 안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 위원이 들어가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 빼달라고 해야 되겠죠. 안건 당사자가 위원회에 찾아가서 신청하는 것을 뭐라 한다? 빼달라고 신청한다. 기피 신청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의결로서 결정할 것이고 의결로서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죠? 그럼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법에서 4가지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도 심의사항이고 중개업 육성이고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인데 전체 내용을 한번 물었던 게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가 아닌가 한번 나왔어요. 심의사항 4가지 외에도 국토부 장관이 예외로 시행할 때도 위원회 사전 의결 사항이니까 소관사항 맞죠? 당의위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자 할 때도 위원회 의결 사항이고 기피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도 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됐죠? 68페이지 결격 사유 등록의 결격 사유 등 12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등 12가지에 해당한단 말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의 결격이니까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다 말은 누가 될 수 없다? 등록 개념은 개업공인인수 개념이죠. 개업공인 중에서 될 수 없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자격을 취득한 공인인사이고 실무 교육받고 사무소를 확보해 봐도 지금 보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결격사유 등이란 말은 등록만 할 수 없단 말인 것 아니고 등이란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이게 될 수 없다는 말이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람들이 될 수 없단 말은 결국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부동산에서 일을 못한다. 그것이 결격사유 개념이에요.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부동산에 일은 못하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죠. 결격사유 개념이면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일을 못합니다는 개념이에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원칙. 예외는 딱 한 사람이 있죠. 68페이지 박스 안에 6호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받은 사람만 자격 취소 남의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에서 종사도 못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딱 한 사람만 예외. 그러면 거꾸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나 없나요?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죠. 등록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파산 선고 받을 수 있나 없나요? 파산 선고 받는 것처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종사할 수가 없죠. 등록을 해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이면 종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법인은 오늘 등록 기준 배우시겠지만 상법성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회사 설립할 때 반드시 두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 임원 또는 사원이죠.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이다. 사원 중에서 임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결격이면 누구도 결격. 그 사원, 임원을 두고 있는 법인도 결격이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원, 임원의 결격이면 본인이 결격이니까 법인은 뭘 받는다? 등록 취소.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요? 3사람이 필요하면 들을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결격이다.
결격 사유자인 사람은 종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고용인을 두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도 결격이다. 아니어서 구분하실 게 사원 임원을 묻고 있는가 고용인 묻고 있는가 구분하시고 사원 임원의 결격이면 법인 결격 등록 취소인데 둘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의 결격이면 개업 공인중개사 결격이 아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 때문에 등록 취소는 없다. 그럼 암기사항인데 앞으로 암기하실 것 중에서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제재를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 다음 과태료 처분 세 가지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과태료 처분은 암기하실 게 아니고 먼저 4월까지는 업무정지만 좀 이해하시면 돼. 업무정지는 중개업을 비우시는 게 공인중개사법 전체 내용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중개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것은 다 업무 정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배우실 게 그러면 어떤 항목이 쭉 진도 나가면서 이건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 고용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모르겠다. 이 고용인 있잖아요. 고용인은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니까 중개 업무와 관계 있죠. 보조는 중개 업무는 직접 못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죠. 그럼 앞으로 고용인 나오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 나오면 다 중개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뭐다? 업무 정지 대상이다. 결격사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두었다. 뭘 받는다고? 업무 정지. 그런데 원래는 취소해야 되고 업무 중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제조항이 있죠.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되면 법인 내부에 결격 사유 없으시면 개업 공인에서 가게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면 책 못 찾아요. 제가 페이지를 부르긴 하지만 찾아가란 말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기억이 난 만큼 대답하시고 저것도 배우지 기억 안 나면 나중에 체크하시면 되고 2월 이내에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업무 정지할 수 없다. 결격 사유는 보통 문제 나오는 것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구분된다 그 말은 언제까지는 결격 사유자이기 때문에 종소할 수가 없고 언제부터는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벗어나서 종소할 수 있겠네가 요만큼 기간이 있다 없다. 종소할 수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격이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뭐 성년이 되어야지 혼인했다고 해서 벗어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성년,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자가 붙었다 그 말은 법원 갔다 왔다. 가정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죠. 아무리 정신이 돌아왔다 똑똑해졌습니다 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상태에서 피한정, 후견인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법원 갔다 왔으면 다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다.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이죠. 채무를 다 변제했다고 해서 법원에 법권 신청했다. 똑같이 파산 선고받은 사람도 법원 갔다 왔다. 법원에서 선고한 거 아니야? 파산 선고받아서 법원에서 선고받은 사람은 파산 상태에서 벗어났다. 채무를 다 변제해도 파산법원 가서 법권 신청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법권 신청받은 법원이 채무 변제를 확인하고 파산 선고 받기 전 상태로 권리를 회복시켜 줘야 그때 벗어난다. 그죠?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등록 취소 후 몇 년? 3년.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자격 취소 이외에 자격 정지 대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말고 업무 정지. 정지 처분은 취소에 이르지 않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때리는 게 정지 처분이에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받고 기간 중이면 결격 사유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 정지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 있다. 그죠?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 결격이죠. 원칙은 등록 취소인데 2월 이내에 해소했는지 보고 취소할 것이 결정되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죠.
누구도 결격이다. 사원 임원도 결격이죠. 그러니까 법인은 사원 임원하고 법인 한 개로 보시면 돼.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 결격. 법인이 업무 정지 받으면 사원 임원도 결격인데 법인이 업무 정지 받은 경우에 사원 임원이 결격인 것은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언제의 사원 임원이 결격인가 이걸 물어요. 업무 정지 사고 칠 당시 이 사람들이 사고 쳤기 때문에 법인에게 업무 정지 처분 떨어지면 처분 받을 당시 하면 안 되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이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유 자리에 처분 당시 하면 안 되고 사유가 사고 칠 당시에 있었던 사람만 결격이지 사유 발생 후 이렇게 해서 요게 핵심이에요. 사원 임원이 결격인데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그죠? 결격 사유 중에 조금 난해했던 것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있다. 금고 이상의 형 하면 금고형하고 뭘 말하고 징역형을 말하고 이 두 가지 형은 법원의 재판에서 선고받으면 학교 가야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나오면 뒤에 나올 말이 뭐예요? 징역형 선고, 금고형 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나오면 아 학교 가야 되는구나. 학교 간다 그걸 뭐라 해요? 집행이죠. 금고형, 징역형, 줄여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나면 뒤에 나올 말이 집행이야. 여기에 가장 핵심 단어예요. 요 단어가 보이면 이 법인지 다른 법 확인할 필요 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다 요게 생략된 말이 집행이에요. 벌금형은 재판받고 나는 형벌을 맞는데 벌금형 받은 사람은 교도소 갑니까? 그건 재산형이요. 집행이란 말 없어. 집행이란 말 나오면 모든 법 위반이니까 법 확인할 필요 없고 징역형 금고형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집행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한테 물을게 집행 뒤에 나올 말이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집행 유예 받으면 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그죠? 그럼 집행 종료하고 면제 구분하시면 되죠? 집행을 유예한단 말은 이미 선고받은 자죠. 결격이죠. 유예 기간 중이면 비교하실 게 선고유예는 선고받았나요? 선고를 유예한다. 같은 유예지만 죄는 지었지만 선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선고유예. 선고는 받았지만 집행을 유예하겠다 그러면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말은 이미 선고가 된 다음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이면 선고유예는 선고받은 자가 아니니까 선고유예 나오면 절대 결격사유가 아니다. 집행이 종료된다는 말은 1년형이 선고되면 1년형기가 만기가 돼야 집행이 종료되죠. 만기 석방이 집행 종료예요. 그럼 만기 석방 받고 몇 년? 3년이면 석방 중에서 가석방이 있죠. 가석방은 받았지만 형기 중에 가석방대 나왔죠? 나왔지만 집행이 종료되려면 어떤 가석방이 있다 해도 남은 기간까지 다 끝나야 형기가 만기되어야 집행 종료되니까 가석방은 3년만 경감되는 게 아니고 남은 기간이 있다죠. 잔여 형기 경고하고 다시 3년. 집행 면제는 형기 만기가 되기 전이어도 특별 사면 받고 나왔다. 특별 사면. 특별 사면 받으면 남은 기간은 면제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집행 종료는 남은 기간이 끝나야 되고 집행 면제는 남은 기간 면제되니까 집행 면제 받으면 3년이듯이 특별 사면 받으면 몇 년? 3년만 경감되고 그러면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이다. 일반 사면 받으면 일반 사면 받은 자는 이걸 없애줘요. 선고받은 사실을 없애줘. 선고받은 사실이 없으면 결격이다?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하시고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 구분하시고 집행 종료하고 집행 면제 구분하시면 돼. 됐어요? 마음은 가지고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금고 이상의 실행하게 되면 법을 따져야 안 따져요? 죄가 먹기 때문에 이 법 위반도 결격이고 다른 법 위반도 결격해서 금고 이상의 형 나면 어떤 법인가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법원의 재판에 선고되는 것 중에서 벌금형이 있죠. 벌금형은 금고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벌금 또는 벌금이 나오면 앞에 어떤 법 위반? 오로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결격 사유이고 첫 번째 그것도 금액이 얼마?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때 결격 사유이죠. 몇 년? 3년. 벌금 주어졌는데 변호사법, 도로교통법, 형법처럼 이 법 위반이 아니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200만 원의 벌금형에서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아무리 이 법이고 300만 원 이상이고 벌금형이지만 선고유예 받으면 결격이 있다? 아니다. 그 세 가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벌금이 잘 나와요. 여기까지 진도 나갔네 전체. 복습이 좀 길었다. 벌써 명절 분위기 나는 거요? 명절 날은 갔다 오셔야지. 나중에 5월달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잘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잘 안 나와. 이번에 명절날 결혼했어요. 저 시댁이나 가가지고 시댁 식구들 압니까? 공부하시는 거? 시댁 모르죠? 앞으로 자신감이 붙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시댁 가가지고 올해 1년은 저 좀 건드리지 말라고 공부하니까 이 소문 내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른들이기 때문에 사존이기 때문에 소문 안 내고 공부하신다고 아무도 모르게 그 공부 좀 어려우면 쓱 빠져버립니다. 시험을 포기하고 나가신다고. 어쨌든 뭐 과정이야. 지금 요만큼 가르칠 때야 자신감이 조금 붙어 올라가지. 지금 하면 되겠다. 모의고사 3, 4월 가면 모의고사 보시면 자신감 떨어지고 4월 더 떨어져요. 공부를 억수로 했는데 요때 대비해서 어차피 8월 되면 다 똑같아져요. 점수 올라가는데 견디시라고. 명절 갔다 오신 김에 친정 식구들하고 시댁 식구 이야기하고 와요. 공부하니까 올 1년만 좀 봐달라고. 나한테 날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오시라고요. 뭐 이번 주 수업이 목요일까지 아니에요? 그죠? 부적을 적어 드릴게요. 어쨌든 밖에 나가서 증을 따시고 밖에 실무하실 때는 복이 돈 버는 게 복인데 여기는 합격을 하시겠지. 지금은 대서시는데 자신 없어요? 건강하시라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나중에 공부를 할 시간은 확보되어 있는데 몸이 딸려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젊죠? 나이 얼마 안 됐죠? 결혼해도 30대? 40대입니까? 물어보기 그렇나? 50대는 아니죠, 그러면 다. 몸을 챙기셔야 돼. 겨울 같은데 지금 물컵을 옆에 갖다 놓고 계시는데 쉬는 시간 오시면서 따뜻한 물 있잖아요. 옆에 가습기처럼 머그컵이 있죠. 컵. 그걸 한 갖고 오시라고. 목이 건조해요. 그럼 목감기 걸리고 막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고 잘 드시고. 자, 오늘 진도가 45페이지. 자, 45페이지가 지금 배우시는 게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그게 배우셨다면 본격적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을 갖춰서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하면 며칠 기다리면 연락이 오고 중개 업무를 개시할 때 내가 다시 뭘 해야 하는가 그걸 배우는 게 지금 내용이에요. 자, 등록은 어떤 제도인가? 등록의 법적 성격에서 2번 적법요건 밑줄, 3번 기속적 행정행위 밑줄 하시고 4번에 대인성이다 일신전속이 있죠. 세 가지 정도 체크해 보시고. 자, 항상 현재 개업 공인 중에서 종별은 몇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특수법인 빼고 특수법인 표현할 때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나올 때만 특수법인 묻겠다 그 말이고 이 말에 없이 그냥 개업공에서 종별하게 되면 우리 법에 의한 종별 말하니까 세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에서 종별은 세 사람인데 부칙이라는 사람은 무자격자이고 기득권 인정받아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겠어요?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공인 중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앞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개업 공인에서 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부칙을 못하니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도 사람이고 법인도 사람이죠.
우리 법에 의한 등록의 요건은 사람이 등록 요건이에요. 사람이 요건이면 사람은 쪼갤 수가 없죠. 사람이 요건이다 하면 사람은 가분성이 없다, 쪼갤 수가 없으니까 절대 금지하는 것이 이중 등록입니다. 이중 등록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등록을 한 자가 의창구에 또 등록했다. 등록한 자가 등록했다 뭐? 이중 등록. 의창구에 성산구에 등록한 자가 저기 진해구 가서 등록했다. 뭐예요? 등록한 청 성산구 내에서 등록한 자 등록해도 이중 등록. 등록한 청을 달리해도 어쨌든 등록한 자가 등록하면 뭐? 이중 등록.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자가 갑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했다. 이것도 뭐? 등록한 자가 등록이면 등록한 청 내든지 등록한 청 달리하든지 종별 바꾸든지 한 사람이면 쪼갤 수가 없으니까 이중 등록은 절대 금지. 나아가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한 개 중개사무소 가보니 갑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을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병 중개보조원이 일하고 있고 법인이면 사원, 임원, 정의 한 개 가게 이미 소속되어 있더라고. 그럼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나요? 사람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같은 시간대에 부동산에 두 군데 이상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금지하는 게 이중 소속 금지예요. 등록증이나 자격증은 거래가 돼야 한대요. 등록을 한 본인만, 한 사람 본인만 본인이 취득한 증이니까 자격증 등록증은 일신 전속이래요. 한 사람에게만 속한다. 그러니까 니만 죽을 때까지 선물하라 그 말이니까 등록증이나 자격증은 절대 양도 대여가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등록에 들여하게 되면 이 세 사람이에요. 이중 등록한 자, 이중 소속한 자, 양도 대여한 자는 제재가 똑같아.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그래서 거기 3번에 대인성, 일신 전속성 있죠. 그 옆에다가 세 가지 이중 등록 금지 적으신 분은 덮어서 같이 적으세요. 계속 덮어서 적으시고 어차피 4월 말 되면 뭐 요약집 나오면 버릴 죄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금지 적으시고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세 가지. 등록의 트리오가 세 가지예요.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위에 적법 요건은 배우셨습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 세 가지 갖춤이 업이다. 업이죠. 등록한 자가 세 가지를 갖춰도 업이고 무등록이어도 세 가지 갖춤이 업이다.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하지만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것은 예외 없이 처벌하는 법위반이죠. 처벌 대상은 된다. 되죠. 무허가음식점도 업이다. 업인데 단속에 걸려서 위법하니까 처벌 대상이다. 배우셨죠? 우리 법에 의한 등록 가지고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체결시킨 계약만 유효하고 무등록이 체결시킨 것은 무효다. 무효를 따지는 유효 요건이 아니고 등록한 자가 중개업하면 적법하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하면 위법하니까 처벌 대상이다. 처벌 대상 아니다. 처벌 대상이다. 줄이면 적법 위법만 따지는 적법 요건이므로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 대상은 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오늘 적발되었어요. 적발되기 전에 체결시켜준 계약이 여러 건이 있겠죠. 이 계약은 유효 무효. 그래서 적법 요건 보시니까 둘째 줄 끝에 그러나 등록은 적법 요건에 해당할 뿐 중개의 유효 요건은 아니다. 유효 요건이 아니다. 밑줄.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중개인으로 인한 거래 계약 밑줄.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인으로 인한 거래 계약에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면 계약은 유효하다. 처벌 대상이 될 뿐이어서 위법이다. 그러죠. 그 적법 요건이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계약이 유효하다면 유효한 계약을 중개한 무등록 중개업자는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할 수 있겠는가? 무허가 음식점은 우리 법에 의한 무등록과 다릅니다. 무허가 음식점은 단속에 걸리면 처벌 대상이죠. 식대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에 의한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계약은 유효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예외 없이 처벌되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뭐는 유효한데 지금 거래 계약은 유효하지만 밑에 거래 계약 밑에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 규정 위반 무효이다.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 규정 위반 무효이다. 됐어요? 좀 이따 배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기속적 행정행위 있죠. 기속이란 말은 공인중개사란 법인이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이 법에 적합한지를 확인했다고. 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니까 신청한 내용이 법에 적합해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성산구청장이 네가 중개업을 하고자 나한테 신청 넣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적합한데 네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니 성산구 내에는 개업공용에서 부동산이 너무 과포화 상태니까 적합하지만 거부할 수 있겠나요? 법에 적합한지를 따져볼 수 있지만 따져본 결과 적합하게 되면 국가기관도 법에 구속되어서 일정한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서 기속행위를 해요. 적합 나오면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이 반드시 신청한 내용이 등록이면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것이 기속이에요. 반대말이 재량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속적 행정행위니까 거기 셋째 줄 공인중개사 법령은 등록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하게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됐어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등록 절차를 거친단 말은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등록해달라고 하는 것이 등록 절차예요. 그럼 지금 바로 나와 있는 게 46페이지에 등록 기준의 굽이 있죠. 등록 기준. 기준 동그라미 해보시고 박스에 법제 구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있죠. 박스에 법제 구조 개설 등록에서 3항 1항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밑줄 하시고 기준 동그라미 각종 기준은 다 어디서 정한다? 옆에 대통령령 괄호하시고 가로채기 문제. 자, 그래서 밑에 등록 기준이 양가로 1번에 자연인 돼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죠. 자연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다가 공인중개사 그렇게 고치시라고. 46페이지 박스 밑에 양가로 1번에 자연인 개인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넘겨보시면 당연히 48페이지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죠. 매년 반드시 시험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2번이에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자, 그럼 앞에 넘어오시면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 고치셨죠?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옆에 땡땡 하시고 법인과 공통 기준 적으시고 지금 보시는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등록 기준은 누구도 갖춰라. 법인의 등록 기준은 공통이에요. 법인도 추가해서 갖출 기준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는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법인과 공통 기준이다. 1번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거 그러면 당연히
부칙 빼고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공인중개사이든지 좀 이따 보시면 법인 대표자이든지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교육? 실무교육. 실무 동그라미 하시고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실무교육은 시험에 나중에 6주째 다시 정리하는데 첫째 줄 등록 신청하려는 자. 등록 신청. 등록 신청일 전 얼마? 1년 동그라미. 누가 실시? 시도지사 밑줄 어떤 교육? 실무 동그라미 교육 받았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옆에 3번에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밑줄. 등록 기준 중에서 그나마 지문에 섞여서 잘 나오는 게 교육은 나중에 6주째 한 문제짜리니까 나중에 따로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에서 기억 있나요? 기억은 첫째 줄 뒤에 원칙적으로부터 밑줄.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거기까지. 그다음 이제 제외 사항이 둘째 줄 뒤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한다 할 때 건축물 대장 안에는 건축법에 따른 밑줄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 제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되어 있죠. 가설 동그라미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 제외한다 그 말이니까 가설 건축물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다만 동그라미 니은의 다만 예외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밑줄. 기억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어라 했는데 예외가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 건물이라 하더라도 밑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기억이 원칙이고 니은이 예외다. 그죠? 세 번째가 디귿. 중개사무소는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가 밑줄 소유하든지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뭐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 확보해야 한다까지. 자 보세요. 사무소 기준은 당연히 중개업하려면 손님이 드나들고 계약서를 중개사무소는 확보해야 되겠죠. 나중에 실무 가시면 이렇게 여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에서 써야 한다. 창원에 있는 부동산인데 서울도 손님이 전화 와가지고 투자할 겸 해가지고 전화 와서 앞바닥에 잡아달라 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럼 매수인 데리고 서울 가든지 아니면 매수인의 위임 받아서 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서울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서울 강남 커피숍에서도 관계없다는 거야. 중개사무소 법에는 법이 없는 내용이 가지고 현장 나가면 소장끼리 싸고 난리야. 그럼 사무소 말로 두노 그거 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제주 사람 무조건 여기 와야 되네.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개업공에서 자기가 일했습니다라고 자기 표시만 내면 되니까 자기 자필 서명하고 도장만 들어가면 되지 장소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개사무소는 두어야 한다. 중개사무소 확보할 때 원칙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어라. 맞아요? 원칙은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할까? 맞아요? 사용권을 확보하면 돼요? 디귿의 사용권을 확보 밑줄 하셔야죠. 사용권을 확보할까? 이 두 가지가 등록 기준이에요. 여기는 뭐 착시 현상은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되죠?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입지가 좋고 가기가 좋아 보여도 현재 상태가 무허가 건물이야. 무허가 건물은 대장 자체가 없잖아요.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건축물 대장에 반드시 기재될 필요가 없는데 무허가 건물은 등록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제외사항이 건축물 대장은 대장이어도 나중에 건축법에서 배우십니다. 임시로 설치한 건물, 가설 건축물에도 등록할 수 있겠는가? 존치기간이 5년, 3년밖에 안 되고 후에 철거해야 되는 것. 그게 가설이요. 그러면 가설 건축물도 절차는 거치지만 컨테이너 박스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없어질 가설 건축물에는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것처럼 수도, 전기, 가스처럼 간선시설이 없어요. 중개업은 한번 하게 되면 사망할 때까지, 폐업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게 중개업인데 존치기간이 짧은 여기는 등록이 안 된다고. 가설은 제외입니다. 두 번째요. 현재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도래했는데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하면 안 되는 것이 현재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어도 등록할 수 있다. 가능하죠? 요건 재건축 사업지구를 예상해서 나온 거예요. 재건축 사업지구 지정되었다. 요즘에 뭐 난리죠. 재건축 사업지구는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재개발로 몰린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나중에 배우시면 재건축 사업은 옛날에 괜찮았거든요. 재건축 사업지구만 초과 이익 환수하겠다, 반환수하겠다 해버리니까 투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재개발 몰리고 막 그러죠. 재건축 사업지구 내 건축물 다 철거하고 아파트 다 철거하고 아파트 다 올렸어요. 건물은 준공이 돼서 건물이 다 올라갔어요. 관할청이 나와서 준공 검사 했습니다. 준공 인가했다. 검사가 공사 끝났고 검사 떨어지고 다 인가 떨어지면 입주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관할청이 나와 사용 승인하거나 사용 검사를 받았다고 사용하십시오 입주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지구 내 수많은 건축물이 있는데 이미 그 건물은 준공이 끝났고 공사 끝나서 다 지었고 준공검사 인가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등을 받은 건물인데 현재 상태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어도 대장만 없을 뿐이고 이미 준공검사 등이 끝나면 여기 들어가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설은 제외고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 건물이어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며 등록할 수 있다.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는 말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내 소유 건물이어도 등록할 수 있고 타인 소유 건물에 전세권 설정 계약해도 되고 임대차 계약해도 되고 사용대차 계약을 해도 되고 사용대차가 시험에 2번 나왔네요. 부모님이 상가 가지고 계신다. 자식이 지금 부동산 중개 하려 보니까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워낙 세니까 부모님 찾아가서 빌어야죠. 정 따고 부동산 하려 보니까 가게세가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됩니다. 아버지 상가 2년만 공짜로 좀 씁시다 라고 하니까 2년만 공짜다. 그게 뭐예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 쓰는 게 사용대차에도 어쨌든 사용권 확보했죠. 아니 부모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 내라. 그것이 임대차 아니야. 그 형식은 제한 없이 소유해도 되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건물도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소 기준이 가설은 제외입니다. 기재되기 전 건물도 포함입니다.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대차 건물도 가능합니다. 뭐만 확보하면 되니까 사용권. 이렇게 물을 것이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라고. 그 밑에 네 번째부터는 진도 진행할 때 앞으로 나올 것이니까 다 읽지 마시고 넘기시면 이제 네 번째가 당연히 앞에서 배우셨듯이 어디에 해당하지 않아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이번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죠. 자, 방금 전에 첫째 줄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돼 있죠. 뒤에 다만 동그라미. 이 특수법인은 왜 시험 나온다고요?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법 전체 규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뭐인가 그걸 문제죠. 첫 번째 나온 것이 다른 법률 밑줄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누구요?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게 특수법인 문제예요. 조금 쉬었다가 정리하겠습니다.